안녕하세요. 이모티콘을 9,000가지나 쓰는 우리나라입니다. 이모티콘을 네라는 이모티콘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책을 다 읽고 AI 사피엔스를 어쨌든 참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 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강님의 책을 4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책을 또 샀어요. 글쎄, 이게 이 책을 또 샀거든요. 그래서 읽을 책이 이제 자꾸 쌓이는 거예요. 먼저 산 책 중에서도 지금 2권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고 3권, 5권, 9권. 그래서 10월, 11월 달은 좀 집중해서 좀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은 당연히 블록 매니아를 모집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이렇게 지루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읽다 보면 1시간이 이제 금방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읽는 데까지 읽고, 인간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한 AI 사피엔스 시대.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 스티브 잡스는 애플 제품을 만드는 철학에 대해 우리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기술의 휴머니티와 인문학을 결혼시켰다라고 했다. 그리고 제품 개발의 기준에 대해서는 고객의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라는 너무나 인문학적인 표현을 썼다. 고객의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 고객의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 네. 고객의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 인간이 어떤 것에 감동하는지 알아야 그 심장을 노래하게 할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20살 시절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7개월간 인도를 순례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는 항상 인간과 인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기술은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기술의 지향점을 찾아냈다.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인간이 욕망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청년층의 열광을 이끌어냈던 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기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열망은 지금도 애플의 팬덤이 되어 17년째 애플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작동 중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 따뜻한 배려가 미래를 지배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역사에 새겨진 가장 근본적 정신은 홍익인간이다. 무언가 메타 세상에서 강조하는 ESG 경영과 연결점이 보이지 보이지 않는가?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다. 아이폰이 탄생한 2007년의 인류와 2024년의 인류는 같을까? 근본적으로는 같은 인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세계관도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선물 받고 눈물을 펑펑 쏟았던 10대는 이제 30대 중후반의 부모 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의 감동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아이폰을 통해 하나가 된 세계를 만난 디지털 원조 세대는 이제 일상이 된 디지털 세계를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 대물림한다. 그리고 그걸 받아든 지금의 세대는 그 세계관을 진화시키고 더욱 넓혀 메타버스 놀이터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챗 GPT 같은 AI 친구를 만들어 대화하면서 국경 없이 소통하는 메타 세상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심장이 노래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애플을 이기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애플은 여전히 게임 커뮤니티를 매우 중시한다. 사실 애플의 아이폰이 도태되지 않고 노키아와 애니코를 넘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게 된 것도 게임 덕분이다.
기억 기억할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저 노래나 듣고 게임이나 하는 게임기 비슷한 폰이 업무에 훨씬 효용성이 높은 노키아, 모토로라, 애니콜을 이길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핸드폰 사용자의 대다수는 직장인이었으니까 게임과 직장인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더구나 미래를 예측하는 컨설팅 회사의 세계 최고의 컨설턴트들이 그런 사소한 게임의 욕망에 주목했을 리가 없다. 그런데 틀렸다. 게임이 결국 아이폰의 압도적 성장을 주도한 것이다. 실제 아이폰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건 앱스토어 생태계였다. 개발 좀 하는 친구라면 거기다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올려서 목돈 좀 챙기는 게 당시의 큰 유행이었다. 통장에 찍힌 입금 인증샷이 아이폰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대세가 되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많은 친구들이 주말에 만든 게임으로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부캐가 본캐를 넘어서는 수입을 올리게 해준 것이다. 이러면서 앱스토어에는 게임은 물론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고 거대한 애플의 앱 소비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인류 문명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애플의 성공 스토리이다. 재미와 감동, 인류의 보편적 욕망은 언제나 유효하다. 결국 게임을 기반으로 출발한 앱스토어가 애플 팬덤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다. 게임에 대한 인류의 욕망을 출발점으로 삼은 건 스티브 잡스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사실 그는 아이팟 출시 경험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욕망이 얼마나 거대한지 확인한 터였다. 그리고 그것을 비디오 기반의 게임으로 확대했다. 이제 게임은 인류의 보편적 문화라고 보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노래하게 하는 즐거움도 게임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 비즈니스 기획도 신제품 기획도 신규 서비스 기획도 이러한 즐거움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애플은 모두가 실패하고 있는 VR 디바이스에도 특별한 방식으로 도전 중이다. 애플은 메타버스나 VR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공간 컴퓨팅이라고 한다. 애플 비전 프로는 제품의 퀄리티에도 신경을 쓰지만 특히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많은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 다양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연다. 최근 앱 생태계를 통해 비전 프로를 활용하는 600개 앱을 발표했는데 역시 게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지나치게 비싼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생태계 구축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미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형성한 팬덤을 감안하면 자신감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비전 프로는 아직까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 비전 프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구축으로 첫 발을 떼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할 비즈니스 방식이다. 최근 급성장 중인 엔비디아의 출발점도 게임이다. 비디오 게임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 새로운 CPU 및 그래픽 보드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무려 82조 원에 인수했고 메타버스 게임의 원조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모장도 인수했다. 그러고 보니 게임의 미래에 대해 진심이다. 심지어 테슬라도 게임을 몹시 좋아한다. 테슬라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디자인하고 심지어 아무 때나 업데이트를 해준다. 거기다 옵션으로 차량 내부에 큰 화면을 제공해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음악에 따라 눈, 헤드라이트, 램프 등이 번쩍거리고 팔다리, 도어, 트렁크 등 다가 흔들리는 댄싱 옵션을 넣어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댄싱 옵션을 넣어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10대를 디자인에 참여시켜 그들이 원하는 옵션을 엔지니어들이 구현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열광을 부르는 도전이다. 이런 옵션들이 과연 몇 번이나 쓰이겠냐. 그런데 차량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겠냐. 혹시 사고라도 나는 건 아니냐 등 세상에는 안 해야 하는 이유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는 어째서 두려워하지 않을까? 혁신을 이끌어온 기업들이 가진 조직 문화 덕분이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시대이다. 특히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인류의 심장이 노래하는 경험을 디자인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다면 더 많은 더 무모한 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알파 세대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문화와 특성을 가졌는지 자세하게 살피고 공부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나온 10년의 디지털 문명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다. 다행인 것은 과거에는 이런 인류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플랫폼에 남겨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어떠한 도전을 기획하더라도 그 성과를 데이터로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건 역시 디지털 시대의 장점이다.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졌다. 지금까지 축적된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한 일만 남았다. 애플이 17년 전에 시작해 지금의 기적을 만들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따라하기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반도체든 자동차든 스마트폰이든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도전도 추격하다 추월하면 된다. 그래서 미래가 더 기대된다. 앞으로 10년 어떻게 준비할까? 앞으로 10년, 앞으로 현정이 10년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 10년, 네, 우리 엑스피어 코인이 한 개 1000만원 될 때까지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정이는 1조를 벌 수도 있습니다. 1조 한번 벌어보고 싶습니다. 1조 한번 벌어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16년 만에 1억 600만 배가 쳐올라갔듯이 우리 엑스피어 코인도 1억 돈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0만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돈을 벌기로 20살 20대 초반에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60을 눈앞에 보고 있죠. 50대 중반. 그래서 네, 제가 10년 후에도 쓸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1조를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현정이도 1조를 벌어봤다. 1조를 벌어봤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현정이 1조 찍어봤다. 찍어서 계속 쳐 올라가면 너무 좋겠고요. 2조가 되고 4조가 되고 8조가 되고 그러면 10조도 바라볼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죽어서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을 그렇게 생각하냐, 뭐 벌고 싶냐, 뭐 하여튼 제 마음이죠. 제발 그렇게 제가 될 때까지 잘 지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현정이도 이 말에 굉장히 와닿네요. 앞으로 10년 현정이 어떻게 살까? 그동안 선진국을 따라 사회 시스템과 기업 조직을 구성하고 열심히 발전시켰다.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진출도 선진국의 레거시들과 협력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여 지금의 기적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아직도 건재하다. 그런데 자본과 레거시가 지배하는 시장 생태계는 점점 힘을 잃는 중이고 소비자가 권력이 되는 메타 세상의 팬덤 경제는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빠르게 성장 중이다. 소비자가 권력이 되는 메타 세상의 팬덤 경제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구축한 힘을 바탕으로 잘 버티면 새로운 세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거기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디지털 세계의 팬덤 경제를 움직이는 MZ세대는 세월이 갈수록 증가한다. 당연한 일이다. 세월의 흐름과 인류의 세대 교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지난 2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디지털 문명이 인류의 표준 문명이 낸 가장 큰 요인은 지금 20년간의 세대 교체이다. 20년간 사망한 대부분의 인류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새로 태어난 인류는 모두 디지털 원주민들이다. 그 교체가 인류가 디지털 문명을 인류의 표준 문명으로 만든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이런 현상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앞서 언급했던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든 저력이 있다. 우리를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가며 새로운 메타 세상의 소비 생태계에서 입지를 넓혀야 한다. 2035년이면 20억이 넘는 메타 세상의 신인류가 주인공이 된다. 이들은 진정한 AI 사피엔스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 새로운 인류를 매료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그 성공 가능성을 이미 컨텐츠 산업으로 증명했다. 하루 30분 디지털 PT, AI PT로 10년 후 미래를 준비하자. 하루 30분 PT 하드 공부하자. 유튜브에는 이 시대의 변화를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가득하다.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하루에 딱 30분만 가져보자. 챗 GPT가 나왔다고 하면 들어가서 직접 해보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작부터 잘 모르겠다고? 유튜브를 확인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챗 GPT 사용법이라고 치면 초보부터 고수까지 수백 개도 넘는 영상이 올라온다. 쉬운 것부터 차례로 보면서 따라하면 된다. 최근에는 동영상 만들어주는 소라라는 서비스도 뜨고 있다. 소라가 만들어내는 영상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다. 챗 GPT가 등장한 지 1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도 이 정도이다.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그때마다 눈여겨보고 그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 쇼츠도 꼭 하나 만들어보자. 대본은 챗 GPT한테 시키고 동영상은 부루를 활용하자. GPT가 어떤 서비스인지도 꼭 영상으로 학습하자. GPT 스토어가 무엇인지도 공부하자. GPT 사용법을 검색하면 또 주르륵 동영상 리스트가 올라온다. 개념부터 활용법까지 쭉 한번 둘러보자. 특히 내가 팀의 리더라면 더더욱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회사 내에서 GPT를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챗 GPT로 영어 공부도 꼭 검색해보자. 챗 GPT로 영어 학습을 하는 것도 AI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단 가장 앞서가는 서비스가 챗 GPT인 만큼 오픈 AI가 내놓는 챗 GPT 관련 뉴스를 빠짐없이 살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러도 공부해둬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챗 GPT가 탑재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한지 잘 파악해두자. 대부분의 업무에 당장 쓰게 될 것이다. 자동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엑셀에서 챗 GPT 활용하는 법도 배워보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해 여러 언어로 강의하는 방법도 이용해보자. 실제로 해보면 정말 놀랍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이렇게 진행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물론 회사 업무를 할 때는 보안 문제가 없는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 빙챗도 꼭 해보자. 빙챗.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검색 엔진 빙에 챗 GPT가 탑재되어 이미지 제작을 비롯해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MS 엣지에서도 AI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모든 것들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대이다. 하루 30분이면 꽤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사용을 권장하면서 11분의 11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하루에 11분씩 11주만 학습하면 AI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캠페인이다.
하루에 11분씩 11주만 학습하면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AI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배워둬야 한다. 제일 먼저 해볼 만한 것이 챗 GPT를 기반으로 하는 달리 2이다. 이건 공짜니까 마음 놓고 써보자. GPT-4 기반의 달리 3도 해볼 만하다. 사실 한 달만 $20를 내고 써보면 정말 많은 걸 시도해 볼 수 있다. 유튜브에 보면 멋진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들이 가득 나온다. 따라하기만 해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제일 놀라운 서비스 중 하나는 미드저니이다. 미드저니. 정말 예술적인 이미지를 잘 만들어준다. 이건 디스코드라는 커뮤니티 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해 왔는데 24년 1월부터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알파 사이트 운영을 개시했다. 여기도 그만큼 빠르게 바뀌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이런 변화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미드저니는 정말 많은 용도로 쓸 수 있다. 챗 GPT와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 동화책 만들기에도 꼭 도전해보자. 정말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다. AI는 융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책도 출판해 볼 수 있고 나만의 이미지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 내가 만든 이미지로 동영상 제작도 가능하다. 미드저니와 런웨이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영화 예고편 같은 동영상도 뚝딱 만들 수 있다. 미드저니는 벌써 V6까지 나왔다. 영화 포스터를 만드는 게 소개 영상을 봤는데 정말 순식간에 존 윅 4의 실감나는 포스터가 나왔다. 도대체 얼마나 빨리 진화하는지 그 속도가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빨리 공부해 두라는 것이다. 너무 멀리 달아나기 전에 말이다. 하루 30분씩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AI로 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 깨달을 것이다. 베이스를 튼튼하게 배워두고 체험해보면 그 다음에 진화하는 서비스는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 디지털은 처음이 어렵지.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 비슷해서 금방 수준을 올릴 수 있다. 확실한 것은 모든 성공한 디지털 서비스는 사용자가 매우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배우기도 쉽다.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공부하느냐가 관건이다. 파트 6 정리. 파트 6. 메타 인더스트리의 성장의 원동력은 소비자의 팬덤이다. 강력한 소비자의 팬덤은 팬덤 경제의 큰 자산이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컨텐츠 시장의 코리아 팬덤이다. 유튜브에서 웹툰에서 대중음악에서 드라마에서 데이터로 확인되는 K 팬덤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제는 그 문화적 팬덤이 식품 산업으로까지 확산하는 중이다.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스타들을 브랜드 앰베서더로 모셔가느라 분주하다. 전 세계 MZ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어로 영어에 이어 한국어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력한 K 팬덤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거대한 팬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융합적 사고로 기획해 본 적이 없다. 단지 분야별로 열심히 했더니 기적같은 성과가 따라줬을 뿐이다. 그렇게 유튜브 조회수 1위 아기상어가 성장했고 웹툰 플랫폼이 세계 1위로 성장했고 K-팝이 세계 음악 장르가 되었으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라면과 김밥, 김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팬덤은 공감을 통해 형성된다. 인간의 감정을 공명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인문학의 힘이다. 팬덤은 공감을 통해 형성된다. 인간의 감정을 공명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인문학의 힘이다. 우리에게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축적된 인간에 대한 따뜻한 배려심이 있다. 세종대왕 덕분에 그 정신은 언어로 계승되어 K-팬덤의 근간이 되었다. 메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팬덤은 보편적 인류의 공감을 통해 형성된다. 그걸 제대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이다. 스티브 잡스는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을 기반으로 아이팟을 성공시켰고
다시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즐거움을 더해 아이폰을 탄생시켰다.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기술과 결혼시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궁극의 목표는 고객의 심장을 노래하게 하는 것이었다. 홍익인간의 역사를 살아왔던 우리에게 인류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가장 중요한 시대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카피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도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에게 자신 있는 휴머니티를 무기로 말이다. 네, 사피엔스는 유리한 미래를 향해 진화한다. 사피엔스는 유리한 미래를 향해 진화한다. 마치며. 이게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피엔스는 유리한 미래를 향해 진화한다. 나는 이야기꾼이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문명의 디지털 대전환과 2022년 11월 30일 챗 GPT의 등장으로 촉발된 AI 혁명까지 두루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AI 사피엔스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정리해봤다. 지금은 인류 문명의 대변혁기에 도달했음이 분명하다. 이제 부록의 나이에 다다른 디지털 1세대 M세대는 디지털 문명의 창조자를 넘어 디지털 문명을 인류의 표준 문명으로 정착시켰다. 그리고 그 새로운 표준 문명 위로 AI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AI 시대의 주인공은 잘파 세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말 그대로 AI 사피엔스들이다. AI 사피엔스. 어려서부터 AI를 친구 삼아 놀고 AI로 숙제도 하고 AI로 다양한 창조적 작업들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AI를 이용하며 얼마나 많은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는지, 또 이것저것 서비스를 융합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 매일 체험하고 학습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AI 서비스들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해 볼 세대이다. 이들의 창조적 활동은 이미 유튜브를 가득 메우고 있다. 챗 GPT,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브루, 런웨이 등 지금까지 나온 서비스들에 대해 사용법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새로운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동영상으로 착착 올리는 중이다. 최근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 챗 GPT로 질문을 만들어 스테이블 디퓨전에 입력해 이미지를 만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다니. 중국의 미국 정부 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AI로 해킹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모두 유튜브에 있다.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들 잘파 세대에게 AI 학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AI를 통해 일하는 방식도 문제 해결 방식도 모두 바꿔나갈 것이다. 거기다 똑똑한 로봇까지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고된다. 23년 선보인 일론 머스크의 마법 옵티머스 2는 이미 놀라운 수준이다. 옵티머스 3나 4가 나오면 자동차 공장 인력의 50% 정도는 대체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구나 혼자가 아니다.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는 실제 근로하는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이미 BMW를 비롯해 상당히 많은 자동차 공장들이 로봇을 대거 도입하는 중이다. 1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로봇 활용도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특히 AI의 활용은 로봇의 성능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한다. 말을 잘 알아듣고 행동하는 로봇도 이제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로봇은 기계어를 이용해 동작한다. 인간의 언어와는 다르다. 그런데 기계어도 역시 언어의 일종이다. 챗 GPT는 코딩도 잘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기계어도 이미 학습을 완료했다. 그런데 온 디바이스 AI를 로봇에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 온 디바이스 AI를 로봇에 장착하면 인간이 로봇에게 이야기한다. 창고에 가서 3-A 부품 1박스를 가져와. 이걸 들은 로봇은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 기계어로 번역하고 그 말을 알아들은 로봇은 미리 학습했던 행동 패턴에 따라 창고로 가서
3-A 부품이라고 적힌 박스 한 개를 가져온다. 로봇끼리의 의사소통도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 가능하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많은 일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 이미 온라인 커머스 회사들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에는 이와 비슷한 로봇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똑똑해진 로봇들은 더 많은 일을 대체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다. 앞으로 100년을 좌우할 지금의 1년. 이야, 앞으로 100년을 좌우할 지금의 1년. 100세까지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맞다. 그래서 오래 일할 준비를 해야 하고 많은 세대가 함께 일하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AI 사피엔스들이 만들어갈 사회를 열심히 공부하자는 것이다. 제일 먼저 문명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리셋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회적 상식을 밑바닥부터 다시 생각하고 재정리해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세계 표준 세계관으로부터 메타 세상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지금 세상은 디지털 문명이 표준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디지털 문명 AI로 인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모든 변화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AI가 가져오는 변화 역시 정말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다. 이걸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에 대해 전환이다. 마음이 리셋되어야 공부도 할 수 있다. 지금의 변화는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된다. AI를 활용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큰 격차가 생기게 된다. 이건 IT 양극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격차이다. 개인의 격차도 문제지만 이것이 축적되면 사회 전체가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가 그 격차를 따라 모두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팬데믹 봉쇄를 겪으면서 세계 공급망이 분리되는 현상을 목격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이 전쟁에서 보았던 미래 10년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기술은 AI가 될 것이 명확하다. 그 무한한 가능성이 빠르게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AI의 발전과 변화 속도에 따라 공급망도 동맹도 국제 정세도 모두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아웃사이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해둔 핵심 기술의 수준도 비교적 높다. 운 좋게도 우리는 그 어렵다는 생성형 AI의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학습 데이터를 보유한 고유의 플랫폼도 있다. 제법 훌륭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보유했다. 생성형 AI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도 우수하다. 3나노 이하의 반도체 제조 능력과 관련 생태계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대만밖에 없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면 AI 생태계가 어떤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될지 공급망은 어떻게 달라질지 대략 예측할 수 있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번만큼은 주변국에 머무를 게 아니라 주역으로 우뚝 서야 한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역사가 증명하듯 지금과 같은 혁명적 변화 시기에 10년이 앞으로 100년의 운명을 결정한다. 내가 지금 시작하는 1년의 변화가 나의 10년을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꾸게 된다.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해야 한다. 나는 학생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미친 꿈을 꾼다. 한 친구는 지금 열심히 AI 분야 중 LLM을 공부한다. 기계과 대학 원생인 이 친구는 꿈이 당돌하다. AI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산업에 접목해 더욱 안전한 청정 에너지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지금 연구하는 LLM은 의료 분야인데 그걸 기반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의 안전을 지켜내는 디지털 트윈 발전소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한다. 이번만큼은 주변국에 머무를 게 아니라 주역으로 우뚝 서야 한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역사가 증명하듯 지금과 같은 혁명적 변화 시기에 10년이 앞으로 100년의 운명을 결정한다. 내가 지금 시작하는 1년의 변화가 나의 10년을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꾸게 된다.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해야 한다. 나는 학생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미친 꿈을 꾼다. 한 친구는 지금 열심히 AI 분야 중 LLM을 공부하고 있다. 기계과 대학원생인 이 친구는 꿈이 당돌하다. AI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산업에 접목해 더욱 안전한 청정 에너지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지금 연구하는 LLM은 의료 분야인데 그걸 기반으로 잠시만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아이고, 배터리가 다 됐었네요. 네. 지금 연구하는 LLM은 의료 분야인데 그걸 기반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의 안전을 지켜내는 디지털 트윈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게 꿈이라고 한다. 인간의 잘못된 개입이 대형 사고를 일으켰던 많은 사례를 AI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준비하는 중이다. 또 한 친구는 스마트팜에 AI를 적용하는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식물의 잎을 보고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걸 스마트팜 솔루션과 연결시켜 사업화하는 것이다. 창업 지원 사업 신청까지 마쳤다. 한 친구는 NFT 프로젝트에 진심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글로벌 팬덤을 만들어 보는 게 꿈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지만 규제 때문에 사무실을 미국에 차린 게 좀 아쉽다. 다른 학생은 인디 게임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인이 예지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미국 NIU 인디 게임 발표회에 가서 멋진 계획도 발표했다. 삼성 융합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게임 앱을 만들어 보는 게 꿈이다. 요즘 너무 많은 학생이 우울증을 앓고 심하면 자살에 이르는데 그걸 게임으로 해소시켜주는 게 꿈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전공인 정신의학적 치료 방법을 기반으로 심리학과, 게임학과 학생들과 협업해 새로운 앱 개발을 열심히 탐험하는 중이다. 나부터 변화에 대한 근력 키우기. 꼭 학생들만이 아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는 친구들도 많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도전하는 친구들도 많다. 그러고 보니 요즘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그만두고 새로운 꿈을 찾아 나서는 MZ세대 친구들이 많다. AI만 잘 활용한다면 적은 인원으로 큰 성공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작은 기업에도 거대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기존 회사들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MZ세대를 사로잡아야 미래가 있다는 걸 깨닫고 많은 기업이 운영방식, 조직체계, 비즈니스 모델 등 정말 많은 것을 디지털 문명에 맞춰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성공장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대 브랜드 파워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업이 늘어간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다. 그만큼 산업의 생태계가 풍성해지고 우리 경제의 생존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기존 기업들도 잘 되고 스타트업들도 잘 성장해야 건강한 정신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어찌 보면 가장 빨리 변해야 할 대학이나 학교가 가장 느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 사실 교육이라는 게 단기간의 산업 변화를 반영해 급하게 바꿀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교육은 100년의 대계라고 할 만큼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변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문명의 대전환기가 왔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이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아이들이 자라서 일하게 될 미래 사회상과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걸 핑계로 계속 방치해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미 연구 결과도 충분히 많고 선진국의 변화 사례도 참고할 것이 쌓여있다. 문제는 교육에 대한 표준 세계관의 전환과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1인당 교육 예산은 갈수록 늘어간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금은 남아돈다고 한다. 이때가 기회이다. 다시 없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AI 사피엔스 시대에 걸맞는 교육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 나는 초중고 선생님 중에 혁신에 정말 관심이 많고 또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인 분들을 많이 만났다.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는 창의성, 디지털 활용, 인성, 예술 등 AI 사피엔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을 더 확대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형화된 인재를 찍어내는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전인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어느 나라든 교육 혁신이 밝은 미래를 만든다. 물론 여느 선진국도 가장 어려운 것이 교육이다. 선진국들도 가보지 않는 길 정말 어려운 문제다. 어쩌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유달리 높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참고할 가장 좋은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혁신을 시도해 볼 만하다. 결국 사회 전체에 필요한 것은 커다란 생각의 변화, 세계관의 대전환이다. 여러 번 강조하듯이 그 모든 출발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다. 나부터 바꿔야 달라질 수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명저 내면 소통을 통해 마음 근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 마음 근력을 키우듯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문명 세계에 대한 적응력도 굳건하게 키워야 한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심을 키우고 늘 신세계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AI 세상을 바라보자. 사피엔스가 추구하는 진화의 방향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살펴야 한다. 긍정의 힘으로 또 다른 혁명을 준비하는 새로운 사피엔스를 위해. 책을 마무리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무겁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 맞춰 내 마음을 리셋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그저 살던 대로 관성대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이런저런 고민에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런데 2019년에 쓴 책 포노 사피엔스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독자가 크게 공감해 주었고 나는 그 덕분에 지금도 열심히 디지털 대전환과 AI 시대 생존 전략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제대로 된 답을 찾는 일은 늘 어렵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도 지나온 역사는 어렴풋 하나마 미래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법이다. 나한테 과도한 국뽕이고 나한테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한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다. 데이터로 보자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암울한 것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다. 23년 출산율은 0.7명이고 이제 0.6명대로 진입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 어떤 해외 인구학자의 말대로 한국은 망했다라는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정말 무서운 데이터이다. 경제 성장률도 이제 중국이나 미국은 고사하고 일본보다도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국가 전략 기술 점수에서도 처음으로 중국에 밀렸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도 위아래에서 치여 앞날이 어둡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 중에서도 정치는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 대립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사회는 온통 양극화로 치닫는 중이라고 한다. 교육 혁신은 말로만 외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없고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한 집 아이들은 해외 유학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고 한국인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도무지 희망적인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왠지 낯설지 않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좋았다라는 평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97년 IMF 때는 진짜 망하는 줄 알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다. 팩트만 체크해보면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지금도 너무도 안 좋다고는 하지만 20년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진 것이다. 물론 인구 문제나 행복 문제는 격이 다르겠지만 왠지 또 슬기롭게 해결할 것 같은 기대가 슬슬 올라온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으니 오히려 희망적인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생각에는 균형이 잡혀야 한다. 안 좋은 상황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래도 나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기적을 생각해보면 나는 긍정적 전망이 더 사실에 부합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이 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이제 미래 세대가 또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나온 20년간 지구에서 일어난 디지털 문명 대전환은 분명하게 메타 세상으로의 확장과 본격적인 AI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지금까지 우리는 꽤 괜찮은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이제 막 AI에 눈뜨기 시작한 젊은 대한민국의 사피엔스들은 탄탄해진 디지털 문명을 근간으로 또다시 새로운 혁명을 모색하고 있다. 그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이제 AI 시대의 여명이 밝아온다. 많은 젊은이가 AI 사피엔스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에 도전을 시작했다. 새롭게 펼쳐지는 그 미래의 신세계에서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끄는 어른들까지 모두가 행복한 사피엔스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앞으로 AI 사피엔스들이 펼쳐가는 지구의 새로운 문명 이야기도 열심히 관찰하고 분석해 또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다. 마음을 바꿔라, 세계관을 바꿔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잔소리를 내가 이 책에서만도 20번도 넘게 한 것 같다. 나는 이야기꾼이자 잔소리꾼이 맞다.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아마 다음 책에서도 그럴 것 같다. 이야기에 소망이 담겨 자꾸 잔소리가 된다. 이 길고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에 울림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이야기꾼의 말도 안 되는 미친 꿈이다. AI가 세상을 더욱 찬란하게 물들인 어느 날 도둑처럼 다시 또 새롭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 뵙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성균관대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 기계공학부 교수, 비즈니스 모델 디자이너. 네, 디자이너. 예.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라는 인류의 문명사적 변화 속에서 삶과 비즈니스의 미래를 탐색하는 공학자,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과 공학의 융합, 인문학, 동물 생동학, 심리학과 공학의 융합 등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4차 산업혁명의 권위자이다. 예,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님. 네. 성균관대 기계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워털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마쳤다. 20만 독자가 열광하는 베스트셀러 포노 사피엔스를 통해 스마트폰 이후 등장한 신인류에 의해 인류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문명사적 변화가 도래했음을 설파하며 문명을 읽는 공학자로 널리 알려졌다. 2014년부터 기업, 정부 기관,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노사피엔스에 관한 강연을 2,500개 이상 해오면서 새로운 인류 문명이 일으키고 있는 혁명적 변화와 실상 그리고 새로운 문명에 당면한 혁신 방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포노사피엔스 체인지 9,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가 있고 공저로는 세븐 테크, 코로나 사피엔스, 머니 트렌드 2024 등이 있다. 네, 다 읽었습니다. 네, 예.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만든 주인공. 네, 책껍데기 읽고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게. 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은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그런 기술을 이용한 사업 모델은 더욱 이해하기가 힘들다. 저자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 기술 트렌드를 일반인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게 정리했다. 최신 기술 동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초격차 저자.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만든 주인공, AI 사피엔스의 권력 마켓 팬덤 세계관. 포노 사피엔스의 문명을 조망해준 최재붕 교수가 이번에는 AI 시대의 사피엔스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고 있다. 산업혁명을 넘어서는 문명의 거대한 전환기에 놓인 사피엔스, 기회와 위기의 땅을 향해 항해를 떠날 이들에게 AI 사피엔스가 나침반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김상균 인지과학자,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인지과학자. 곧 다가올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읽어야 하는 책이다. 무조건이야. 원고를 읽는 내내 메모하고 감탄하고 분노했다.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최재붕 교수의 인사이트는 분명하게 맥을 짚고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박용후 대한민국 제1호 관점 디자이너 관점을 디자인하라 저자. 챗 GPT 이후 급격히 도래하고 있는 생성 AI 시대에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 AI 사피엔스로의 진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저자의 인사이트로부터 AI 사피엔스 시대의 경쟁력을 원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한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갑 22,000원. AI 사피엔스. 네. 어쨌든 읽었습니다. 어쨌든 읽어서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AI 사피엔스. 네. 최재붕 지음. 네. 너무 잘 읽었습니다. 네. 언제 기회가 되면은 또 읽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어쨌든 오늘 잘 읽었고요. 오늘이 이제 10월 15일 화요일. 일단 한 번 읽었습니다. 한 번 읽었죠. 한 번. 언제부터 읽었냐고 이거를? 날짜를 여기다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네, 책 한 번 읽기 어렵습니다. 책 한 권 읽기가 어렵습니다. 네. 언제부터 읽었는지 날짜가 안 보이네요. 그죠? 날짜를 안 적어놨나봐요. 7월 달부터 6월 말부터 읽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I 사피엔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 특이점이 온다 하고 세이노의 가르침이 밀려 있고요.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 이렇게 밀려 있고요. 또 갑자기 이 책을 살면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법칙.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법칙. 인생에도 정답이 존재한다. 어디로 갈지 흔들리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고전 중의 고전. 네. 이거 너무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여요. 그쵸? 이렇게 멀리 보면 될까요? 제임스 앨런, 인생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앨런은 영국의 저명한 작가이다. 20세기의 문학의 기인으로 그의 책 중에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전 세계적으로 성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앨런은 1864년 영국 레스터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갔다. 그의 아버지는 유복한 사업가였지만 좋지 않은 경제 상황 때문에 1878년 파산했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이러한 가정환경 때문에 앨런은 15세 때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던 앨런은 30세에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며 영국 거대 기업 경영자의 비서가 되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앨런은 돈을 벌고 소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는 행위가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생의 갈림길에 도달한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묵상의 삶을 수행하기 위해 영국 남서부 연안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일프 라콤의 해안 골짜기에서 앨런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톨스토이의 가르침대로 자발적인 가난, 영적인 자기훈련, 그리고 단순한 삶이라는 자신의 이상을 추구했다. 그는 성경 말씀 속에 빛나는 지혜를 마음 깊이 새겼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전에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묵상과 사색의 삶을 10년 동안 살았던 앨런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정말 미지의 사람이었고 명성에 의해 훼손당하지 않고 운명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면서 자신이 살았던 방법대로 죽었다. 현재 그의 작품은 문학적으로 천재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인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현대 성공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얼 나이팅게일 등 많은 위인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애독하는 자기 개발의
세계적인 바이블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뭐 읽어보겠습니다. 수천만 명의 삶을 바꾼 제임스 앨런의 인생 조언. 제임스 앨런의 인생 조언. 인생에도 정답이 존재한다. 어디로 갈지 흔들리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고전 중에 고전. 나를 지키는 단단한 마음의 법칙. 제가 제임스 앨런을 처음 만난 건 20여 년 전 일본의 어느 서점에서였다. 수많은 책 사이에서 16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쓴 책이 있어서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기대 반의 마음으로 글을 읽어 나갔다. 화려한 문체는 아니었지만 그가 조곤조곤 말하는 인생의 조언은 울림이 있었다. 그의 조언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와 제임스 앨런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았다. 그때 한국에는 제임스 앨런의 책이 많이 출간되기 전이었다. 그래서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를 기획하여 출간하였다. 2012년도에 출간된 이 책은 지금까지 광고도 없이 10만 부가 판매되었고 여전히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10여 년 동안 나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힘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을 때의 제임스 앨런의 말들이 생각났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생각을 바꾼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스스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네. 이 책을 제가 그저께 일요일날 10월 13일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어쨌든 어디 봅시다요. 네. 이것도 이렇게 소제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인생, 지혜, 성공, 자기관리, 좋은 습관, 사랑. 네. 운명을 바꾸는 생각의 힘.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법칙이 발견될 때마다 특정한 원인이 일정한 결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증명을 통해 얻는 지식이나 사고는 사람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세상을 풍족하게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사실 물질적인 원인과 결과 현상을 이해하는 일은 정신세계에서도 적용된다. 단순히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생명을 이루는 세포 세계에서만 에너지의 구축적이나 반응을 통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른 변화와 반응을 일으키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훨씬 더 정연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신, 즉 마음의 세계에서는 가장 진실한 생각만이 승자로 남고 나쁜 생각은 최종적으로 자멸한다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용한다. 물리적 법칙과 마찬가지로 마음, 의식과 정신의 세계에서도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는 일은 인간의 운명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운명의 존재는 불가사의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야말로 인생의 어두운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 인생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자연 법칙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배우고 지혜를 쌓아 나감으로써 자신의 의지적으로 운명을 극복해 나간다. 비록 지금까지는 무지에서 비롯된 불행과 불운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지혜를 얻어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자연 법칙에 대한 깨달음은 분명한 운명을 극복하고 자신이 완수해야 할 운명을 확신하게 만든다. 고독과 슬픔, 패배감으로 얼룩진 현실은 기쁨과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깊은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락한 인생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인생이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연 법칙과 운명이 공존한다. 더 많은 사람이 이 두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에
적용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제임스 앨런. 네, 제임스 앨런.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주 한강님의 책이 오기 전에 이 책을 제가 일단은 뭐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아직 읽어보는 거죠. 대보는 거죠. 1조 부자도 대보는 거고. 뭐 얼마나 잘 꾸미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마음에 그것이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예, 그것을 잘 조절을 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차근차근 착실하게 잘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잘 살아야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기 휴대폰이 지금 와이파이가 안 잡혀서 데이터가 다 달았어요. 벌써 10월달께. 그래서 수리하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한번 가기가 AS 센터 가기가 참 어렵네요. 네. 감사합니다.